중동의 군사적 충돌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해상 무역로를 마비시키고 있는 지금 역설적이게도 그 빈자리를 디지털 자산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네, 참 이게 현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죠. 지정학적 위기가 실물 경제의 결제망을 어떻게 통째로 바꾸고 있는지 오늘 확실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자료는 2026년 4월 13일자 토큰포스트의 아침 뉴스 브리핑과 관련 속보들입니다. 이 오늘의 출근길 브리핑 심층 해설의 목적은 단순히 어제 오늘의 암호화폐 가격 등락을 읊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가격 변동은 결과일 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또 미국 정치 경제의 거시적 변수들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적 흐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걸 짚어보자는 거죠. 네, 표면적인 시세 변화 뒤에 숨겨진 그 자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게 핵심입니다. 뉴스에 담긴 개별적인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인과관계로 묶여 있다는 점을 저희가 데이터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가해진 가장 큰 거시적 충격은 단연 그 트럼프 현직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명령이잖아요. 네,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가 막혀버린 셈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지정학적 충격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순식간에 빨아들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7만 인턴달러 아래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OKX 시세 기준으로 2200.3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하락폭을 2.67%로 축소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에 공포가 퍼졌다 이렇게만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은 그 자체적인 펀더멘털이 훼손되어서가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자본의 수익률 추종 현상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수익률 추종 현상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에 하이퍼리퀴드 같은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들이 급부상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성장했죠. 과거에는 코인 투자자가 이런 지정학적 위기에서 원유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려면 일단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서 법정화폐로 환전하고 또 그걸 다시 전통증권 계좌로 이체하는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인 생태계를 굳이 벗어나지 않고도 하이퍼리퀴드 같은 플랫폼에서 원자재나 원유, 파생상품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급등할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니까 코인 시장에 머물던 그 스마트 머니들이 법정화폐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생태계 내부의 파생상품 쪽으로 순식간에 이동했다는 뜻이군요. 네, 비트코인을 팔고 바로 원유 롱 포지션을 잡아버린 셈입니다. 야,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그 원자재 파생상품 시장으로 흡수된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 생태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잖아요. 네, 모든 디파이의 기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파생상품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네트워크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온체인 활동이 늘어나는 그런 자체적인 구조적 방어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거고요. 자본이 어디로 또 왜 이동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니까 가격 움직임이 논리적으로 확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한 그 단기 투자자들의 상황은 참혹했거든요. 네, 포지션 청산 규모가 엄청났죠. 시장 전반에서 무려 1억 1,500만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뚜렷한 순유출이 발생했고요. 아무래도 전통금융권 투자자들 역시 그 중동발 전쟁 공포 앞에서는 일단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을 좀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장세를 연출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롱 포지션을 잡았던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갑작스런 하락과 그 유동성 증발을 버티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쓸려나간 거군요. 네, 도미노처럼 무너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보면 참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발견됩니다. 1억 1,500만 달러가 청호산되고 ETF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패닉 셀링 속에서도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히려 상승했거든요. 네, 가격은 떨어졌는데 시장 지배력은 올라갔죠. 이 현상은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암호화폐 생태계 내부에서 작동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플라이트 투 퀄리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흥국 국가의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자국 화폐를 버리고 기축 통화인 달러를 막 사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일단 달러를 쥐고 있어야 안전하니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극도의 공포가 덮치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부족한 알트코인을 가장 먼저 처분합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완전히 다 현금화하는 건가요? 일부는 물론 현금화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달러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죠. 아,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휩쓸려서 포지션을 청산당하고 있는데 거물급 기관들의 움직임은 사실 완전히 딴판입니다. 네, 지금 기관들의 스탠스가 굉장히 흥미롭죠. 네, 지금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 관련 대화가 오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이런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앤서니 폼플리아노 프로캡 파이낸셜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이 전쟁 국면에서 타 자산 대비 굉장히 견조한 자산으로 빛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사실 상식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폭락하고 금이 오르는 게 전통적인 공식이잖아요. 그쵸.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리니까요. 하지만 폼플리아노의 분석은 비트코인의 좀 다른 구조적 특성에 주목한 겁니다. 전쟁 시기에는 국가가 자본 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은행 계좌를 동결할 위험이 커지거든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사태 때도 저희가 직접 목격했던 현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검열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특정 국가나 권력이 그 자산을 함부로 통제할 수 없고 또 국경을 넘는 가치 이전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 무결성이 극단적인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는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무결성과 검열 저항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이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행보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번 혼란 속에서도 세일러의 입장은 아주 확고했죠. 네. 세일러는 이 와중에도 비트코인이 연 2.05%만 상승해도 회사가 사실상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서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의아하신가요? 연 2.05%면 사실상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낮은 수치잖아요. 이 정도 상승분으로 어떻게 수조 원대 자산을 굴리는 기업이 안정적인 배당을 주겠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굉장히 독특한 재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업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기초 준비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기초 준비 자산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을 쌓아두는 것 같은 느낌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이들은 0.5%나 1% 같은 아주 초저금리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짜에 가까운 비용으로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거죠. 아, 빌린 돈의 이자가 1%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연평균 2.05%만 꾸준히 올라준다면 그 자산 가치의 상승분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훨씬 상회하게 되는 겁니다. 아, 조달금리와 자산 상승률 사이의 그 스프레드, 즉 격차를 이용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수조 원 단위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 2%의 상승만으로도 명목상 창출되는 자본이득이 막대하거든요. 스케일 자체가 다르네요. 네, 이 차익 구조 덕분에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팔지 않고도 기업 운영 자금을 충당하고 또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초대형 트레저리 기업들은 거의 무이자 수준의 자금력이랑 장기적인 수학적 계산을 깔고 가니까 오히려 지금의 이 하락장을 다가오는 14일 추가 매입을 위한 바닥 다지기로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네, 시장을 바라보는 타임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기관의 치밀한 구조적 접근을 듣고 나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다른 한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촌극이 더욱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 WLFI 프로젝트 논란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거대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투명성과 탈중앙화 철학에 그 막대한 자본을 베팅하고 있는데
정작 그 철학을 뿌리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저스틴 선과 그 트럼프 현직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프로젝트인 WLFI 사이에서 불거진 그 스마트 컨트랙트 백도어 논란입니다. 이 사건은 X에서 벌어진 공개 설전을 넘어서 그 75만 달러 규모의 디파이 유동성을 둘러싼 갈등,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중화화 리스크, 이 뇌관을 건드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스틴 선 주장에 따르면 WLFI 스마트 컨트랙트 내부에 특정 지갑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또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백도어 코드가 심어져 있었다는 건데요. 잠깐만요. 디파이라는 건 애초에 코드가 굿 법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중앙 관리자 없이 작동하는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그게 디파이의 근본 철학이죠. 그런데 누군가 임의로 지갑을 얼려버릴 수 있는 스위치가 존재한다면 그건 그냥 전통은행 시스템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구조적인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원래 스마트 컨트랙트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신뢰가 필요 없는 환경을 약속하잖아요. 트러스트리스 환경이죠. 네, 그런데 현실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보면 해킹이나 어떤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프로젝트를 긴급하게 멈추기 위해서 이른바 프록시 어드민 권한이나 일시 정지 기능을 만들어두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 일종의 비강정지 버튼 같은 거군요. 그렇죠. 문제는 이 권한을 개발자나 소수의 운영진이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임의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자금을 묶을 수 있다면 그건 탈중앙화라는 외피만 썼지 철저히 중앙화된 통제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규제적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거든요. 현재 트럼프 백악관은 친암호화폐 기조를 막 내세우면서 이달 안에 비트코인 시장 구조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시장의 기대감이 아주 높죠. 그런데 정작 현직 대통령 일가와 연관된 대표 프로젝트에서 코드의 무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이런 백도화 논란이 터진 겁니다. 사실 최근에 코인 보안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들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당장 최근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인 드리프트 프로토콜에서 발생한 대규모 취약점 노출 사건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때도 시장이 꽤 충격을 받았죠. 맞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자체의 오류나 오라클 가격 조작 취약점을 노린 공격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거든요. 완벽할 줄 알았던 코드가 뚫려버린 드리프트 사건. 그리고 관리자가 임의로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WLFI 백도어 논란. 이게 결국 규제 당국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겠네요. 네, 뒷그라이 생태계를 코드의 자율성에만 온전히 맡겨줄 순 없다 이거죠. 알고리즘 뒤에 숨어있는 운영 주체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군요. 결국 이번 시장구조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알고리즘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쥐고 있는 그런 운영 주체들에게 전통금융권에 준하는 아주 강력한 책임과 감시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정학적 위기부터 또 기관의 치밀한 매집, 그리고 디파이 내부의 이런 중앙화 규제 리스크까지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당장 내일의 시세판 대신 어떤 지표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3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바로 크립토판 다크풀 실험의 본격화 여부입니다. 최근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술이 너무 고도화되면서 대형 고려들이나 기관들의 자금 이동이 너무 쉽게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아, 주식시장에서 기관들이 거래가 시장 가격에 미치는 그 충격을 줄이려고 장외에서 대규모 블록딜을 체결하는 다크풀 거래가 코인 시장에서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의미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개미들의 매도 물량을 조용히 쓸어 담으려 한 대형 기관들은 절대 온체인상에 흔적을 남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갑 주소가 다 추적되니까요. 네, 그래서 향후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공개 거래소의 표면적인 거래량은 어쩌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다크풀 인프라를 통해서 엄청난 물량의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겉보기 거래량만 믿으면 안 되겠네요. 네, 온체인 데이터의 맹점을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 매입이 비트코인 수급에 미칠 실질적 영향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바닥 따지기 말씀이시죠? 네, 이 매입 선언이 단순히 시장의 안도감을 주려는 어떤 상징적인 구두 개입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로 수천억 원 규모의 현물이 체결되면서 비트코인의 강력한 하방 지지선을
선을 형성해낼 것인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하락장을 방어하는 그 실질적인 바닥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그걸 추적하는 게 중기적인 가격 흐름의 기준점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거시적인 실물 견제랑 좀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바로 무역금융 자금의 거대한 구조적 이동입니다. 무역금융이요? 전쟁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전통은행들이 중동 지역의 무역금융 취급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아, 위험하니까 아예 발을 빼는 거군요. 네, 수출입 대금 결제를 보증하는 그런 신용장 발급이 지금 무기한 지연되거나 아예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전통적인 은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스스로 셔터를 내리고 있는 건데 근데 배에 실린 화물은 계속 움직여야 하고 대금 결제는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치명적인 빈틈을 스테이블 코인이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역 대금을 결제한다고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며칠씩 걸리고 또 제재 위험에 노출된 전통은행 송금을 기다릴 여유가 없죠. 그래서 수초 만에 국경을 넘어서 전송되고 24시간 내내 열려있는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무역 대금을 직접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전쟁이라는 어떤 물리적 위기가 전통은행 시스템의 한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시켰고요.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투자용 자산을 넘어서 실물 경제의 결제망으로 편입되는 그러한 거대한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인류의 가장 파괴적인 행위인 전쟁이 역설적으로 가장 오래된 전통 무역결제 시스템을 위축시키고 또 그 빈자리에 국경 없는 디지털 자산을 강제로 이식하며 금융을 가속화하고 있네요. 시대의 아이러니죠. 과연 이 지정학적 위기가 암호화폐 실사용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 거대한 구조적 전환 속도를 면밀히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